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 중년 남성, 남이 잠깐 세워둔 오토바이에 느닷없이 올라타더니 악셀을 당깁니다. 경찰이 쫓아오자 빠라바라바라밤 도망까지 갑니다. 붙잡힌 그는 말합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고요. 이젠 수갑의 무게까지 더해졌습니다. 누구나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인생에 함부로 승차해선 안 될 겁니다. 7월 23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날은 또 어디인가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아시아 특집이면 바로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이것이 자꾸 나타나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체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 남성이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는 듯한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그 주변으로 곰 한 마리 보이시죠? 무슨 일인지 잠시 뒤 곰도 철퍼덕 쓰러지고 방패를 들고 다가와서 툭툭 건드려 보고요. 상태도 확인하는데 그러고는 확성기에 입을 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걸까요? 근데 저 확성기로 아까 주변에 약간 보니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놀라서 곰 좀 잡아줘요. 그랬으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곰 잡았습니다. 포획했습니다. 칭찬해줘. 뭐 혹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뭐. 곰이 죽었습니다라고 네?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아까 보면 막 찔러보고 이러잖아요. 곰이 네.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곰의 그 모습이 네. 약간 뭐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거죠. 저 보세요. 곰처럼 보이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끝까지 네. 속아 드릴까요? 어떻게 말까요? 속아 드릴까요? 저 진짜 영상한테 그죠? 네. 소가줄을 네.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 자꾸 곰이 나타나니까 곰을 포획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부러 곰인 것처럼 팔도 쓰고 왜냐하면 신발은 지금 보면 일반 운동화 같은 걸 그렇죠, 신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인데 곰인 것처럼 이게 모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텃밭 신발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사람인 게 명확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불꽃과 총소리로 곰을 쫓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실제 시연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응급처치법도 시연이 됐습니다 당시에.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곰을 최종적으로 포획해서 곰이 죽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는 그 전체의 시나리오별로 곰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한 훈련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저 상황 이 시험이 모의 시험이 약간은 우스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곰의 탈을 쓰고 하니까 곰 별로 무섭진 않네 할 수도 있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곰은 정말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게 뭐 야산을 가는 게 아직 아닌 게 제일 좋겠지만 마주친다면 정말 등을 보여서는 안 돼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심하고 기본 상식은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천 송도 총기 살인 사건 그 충격 지금도 전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이 사건 일단 30대 아들에게 직접 만든 총을 발사해서 친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구속이 결정이 됐죠. 그 이후에 유족들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당초 경찰은 60대 남성이 3발의 총을 쐈고 그 가운데 2발이 아들에게 명중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노린 범행이다 라고 했었는데 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60대 남성은요. 아들을 쏘고요.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일단 60대 남성이 생일 잔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케이크를 먹던 중에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라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는데 총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총을 2발 발사를 했고
그 자리에 그 가족의 지인이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인에게도 2차례 방아쇠를 당겼대요. 그 지인도 2차례 쏘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하지만 이게 불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인도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60대 남성은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본인의 남편, 그러니까 피의자의 아들,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잠깐 방 밖으로 나오니까 총기를 재정비하더니 어머나. 소리를 지르면서 며느리를 추격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며느리도 쏘려고 했다는 걸로 추정이 되죠.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니까 수차례 문을 열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라 라고 위협하기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을 열고 나와라 하면서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위협을 했다는 건데요. 세상에. 하지만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충격적이에요. 지금 사망한 이 몹쓸 인간의 아들, 30대 아들입니다. 그 아들만 노린 게 아니라 옆에 있던 그 아들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의 2 아들들까지 함께 지금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그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그 정황이 지금 유족의 증언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너무나 충격적인데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옆에 같이 있던 그 손주는 내 핏줄이잖아요. 손주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치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데 거기다가 이 60대 남성이 나중에 범행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정 불화를 언급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그럼 이 집안 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뭐 이렇게 가까이 가정 구성원들끼리 뭐 대립했나?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탄화를 지금 현장에 그렇습니다. 발견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 피해자 유족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60대 남성이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가족들의 보는 앞에서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일 뿐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참작할 만한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정부라고 뭐고 그런 거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사태 초기에 소문이 퍼진 게 있거든요. 이 집안에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퍼졌었는데 일부 매체에서 보도됐었고 그거는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이 피해자 유족이 해명했습니다. 유족 측이 지금 정신적 충격과 불안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언론들의 보도 내용 중에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기정사실처럼 비칠까 봐 지금 용기를 해서 입장을 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정불화라고 그 몹쓸 인간 60대 그 아버지란 인간은 경찰 조사에서 1차적으로 진술을 했지만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유족 측 입장은 가정불화 자체가 없었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혼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이혼은 25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 이혼 사유도 그 남편, 아버지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전 부인이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이 지나서 8년 후에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실제로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그 사실혼 관계 같이 살면서 동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사실을 알릴 때에도 아들에게 이 아빠가 알게 됐을 때 받게 될 심적 고통을 배려하자 아버지에게는 이혼 사실을 안다는 걸 내색하지 말라 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혼 사실을 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고요. 사건 발생 당일에도 그냥 아버지 생일 잔치를 위해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날도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 이런 또 설명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이혼 때문에 불화가 생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고요. 특히 이 아버지인 60대 남성은 이혼 이후에도 수년간 이 전처 명의의 70평대 집에 거주했고 또 경제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런 천인공노할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저 60대 범인, 피의자의 진술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한 유족 측의 입장의 진술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유족 측 설명대로라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 60대 남성은 25년 전에 당시 아내, 지금 이제 전처가 되겠습니다만 당시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데 그 이혼 배경이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면서요. 뭡니까 그게? 저도 보고 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혼 사유가 알고 봤더니만 이 피의자가 성폭행을 해서 피해 여성을 상해까지 입혔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형이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1996년 6월에 성폭행으로 인해서 여성을 다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뭐 강간치상 이런 혐의인 것 같은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2013년에야 성범죄가 증거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실형 한 4, 5년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말씀은 뭐냐? 가족들이 저 여성 피해 여성에 대해서 합의금을 지급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당신하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지금 추단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십 년간 전처명의 70평형 굉장히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정도면 더 이상 어떻게 배려를 해주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피의자의 변명이란 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래서 경찰이 그 동기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족 측이 밝힌 그 25년 전에 이 60대 남성이 당시 아내, 그러니까 지금 전처입니다. 그 전처와 이혼하게 된 이유는 이 60대 남성 본인 잘못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그 이 60대 남성이 저지른 성범죄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쪽은 물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단정하지는 못하더라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60대 남성, 이 몹쓸 남성이 가족 모두 당시 아들 내외 부부와 손주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지인까지 그 가족의 지인까지 다 살해하려 마음먹었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처한 문제의 원인이 가족 전체이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응징과 제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한 자리에 모이는 상황과 장소가 바로 생일이었고 기회적 측면에서는 가해자의 계획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그 순서는 분명히 아들이 제1순위였죠. 그럼 나름대로 내적인 이유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앞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언론에 보도긴 합니다만 이 그 며느리 되시는 분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또 며느리 자기 아이들이 실제 거기서 봤어요. 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할까요? 네. 저 몹쓸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네. 피해자 중심으로 지금 피해자 아내분이잖아요. 아내분 그렇죠, 얘기를 아내분이죠. 아내분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아내분- 저 몹쓸 인간은 굳이 표현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피해자의 아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냐고. 자기 남편이 옆에서 그런 일을 당했죠.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문을 잠그고 방에서 지켰어요, 아이를. 얼마나 큰 이 불안감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저 인간이에요, 저 인간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아빠이자 훌륭한 남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세상에. 얘기해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당할 거로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번 사건으로 한순간에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금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어린 자녀들이 범행을 목격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 공개 이거 반대한다. 이유는 이게 만약에 신상이 공개되면 그 가족들을 다 또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이 또 추적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학교 심지어 지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학교든지 아니면 사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 이게 만약에 누군지가 이 사람이 특정이 돼버리면 그 사람 전처가 누구지? 예를 들면 아직 가족은 누구지? 이런 게 다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담 아나운서 피해를 호소하는 곳이 또 있다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피의자의 전 부인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유명 미용업체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업체가 어디다라는 게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측에서 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측에서 공지문을 하나 올렸는데요. 피의자는 이제 당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사고와 관련된 문의나 보도 때문에 회사 내부에 업무 처리하기도 힘들고 직원들 일상에도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측성 보도나 의혹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함께 또 숨진 아들도 미용 또 업체 대표로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상이 좀 공개된 것도 있는데요. 3차 피해가 없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되는 거예요. 억측하지 말아주시길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바람을 쐬고 싶으면 그냥 바람 뭐 강가 가서 한강 가서 바람 쐬면 되는데 뭘 또 훔쳐요, 그 와중에. 하재근 평론가님. 예,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영상으로 그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네, 당시 이제 모습을 보시면 네네. 지난 7일 새벽에 경기도 의정부의 한 대려변입니다.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장을 보려고 잠시 멈춰 섰는데 네. 옆에 지나가던 한 남성이 네.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걸 확인하더니 갑자기 달려들어서 타고 역주행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어머. 바로 옆에서 눈 뜨고 어머.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운전자는 어머. 황당한 표정만 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황당하면 몸이 별로 잘 안 움직이는 경우 있죠. 지금 딱 오토바이 운전자분 딱 그런 상황,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빼면서 계산하려고 잠깐 한 몇 분 사이에 뭉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누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너무 황당하고 경황이 없지만 그래도 정신 차려서 신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처음엔 당황해서 저게 뭐지? 진짠가 싶었지만 운전자도 바로 그래도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곧바로 순찰차가 따라 붙었는데요. 네. 저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막 무시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위험천만한 도주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있어요, 네. 네, 훔친 오토바이의 속력을 높이는 절도범, 세상에. 순찰차들도 바짝 따라 붙었는데요. 신호 위반에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는 저런 아찔한 상황도 벌어지고요. 자, 순찰차가 예상 도주로해서 대기하다 막아서기도 하지만 아찔하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어허. 추격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순찰차가 순식간에 저렇게 오토바이를 앞질러서 가로막고요. 어허. 이어서 다른 순찰차 2대가 뒤를 막아서면서 장장 8km의 도주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야, 저 인간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8km나 도주국을 펼쳤다는 거예요. 당시 저 몹쓸 인간 검거에 나섰던 경찰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전자가 이제 뭐 역주행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뭐 과속이라든지를 하면서 되게 좀 사고 위험성이 좀 높게 이렇게 도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안전하게 피의자를 한 곳으로 몰면서 다행히 검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분들 얼마나 애를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찰차로 막긴 해도 너무 과잉으로 막으면 또 나중에 또 비난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정말로 적절하게 막는 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검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저 몹쓸 인간은 왜 저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나 바람 쐬고 싶어서 저렇게 남의 걸 훔쳤다는 거예요. 바람 쐬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 50대 남성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음주나 약물 반응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유를 바람 쐬고 싶어서요. 아니 바람을 쐬려면 아까 네. 말씀하신 한강에 가서 혼자 걷든지 네. 아니면 무슨 아니면 달리기를 하든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겁니까?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네. 아니 근데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이 잡고 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그 신원조회 같은 거 일단은 이 신분증을 토대로 인적 사항을 다 조회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전과가 있었나 아니면 혹시 지명수배 중인가 뭐 그런 것도 따져봤을 거 아닐까요? 경찰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남성 특별한 전과는 없는데 놀랍게도 무면허 운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동기지 않기 자전거 면허를 따지 않은 채 또 오토바이를 가진 적도 없으니까 오토바이 면허도 따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거고요. 네. 또 저렇게 도로를 질주하면서 각종의 교통법규도 위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도 같이 적용돼서 입건된 사건이고요. 현재 사건은 검찰에 넘겨져 있습니다.
진짜 저렇게 그래도 경찰분들이 빨리 검거해서 안전하게 검거해 다행이지 하마터면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를 줄 뻔했어요. 이번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뭡니까? 이번에는 오토바이보다요 좀 더 크고 묵직한 걸 훔쳤습니다. 대체 이걸 왜 훔치는지 또 굉장히 황당한데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이건 또? 네, 지난달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번에도 이른 새벽 택배 트럭 한 대가 배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멈춰 서고요. 네네. 배달원이 손수레 택배를 실어서 아파트에 들어간 사이 한 남성이 두리번 하면서 택배 트럭 쪽으로 다가갑니다.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대로 올라타서요. 트럭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무려 3,700만 원어치의 택배 물품을 실은 택배 트럭이 어이없이 도난당하는 순간입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인간들이 왜 이럽니까? 진짜 아까 오토바이 훔친 것도 죄지만 이건 진짜 저 만약 저희가 못 잡으면 저 택배 배달하신 분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700원어치 물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왜 저렇게 잠깐 그 눈을 딴 데를 쳐다보면 자꾸 가져가는지. 큰 차량을 더군다나. 저 이제 차량 그 도난 이후의 모습이 또 영상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영상 보시면 네네. 이게 이제 훔친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아하. 막 우왕좌왕 자출하면서 가는데 네. 지금 뭐 도로 가를 부딪히면서 저 위험천만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은? 막 횡단보도 앞에서 어머머머머! 급정거를 하기도 사람아! 하고 굉장히 막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저렇게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일 때 네. 경찰은 주변에서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경찰이 도난 지점에서 한 1km 떨어진 골목에서 멈춰 있는 도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운전자를 확인하고 검거했는데 네. 그때 이미 도난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자, 이번에도 잡고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뭐 또 바람 쐬고 싶었대요. 뭐입니까? 저 이유가? 인간은 바람 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요. 술 먹었어요, 술. 음주운전입니다. 아까 운전하는 거 보셨죠? 네. 나오면서 벽에다가 부딪혀가지고 백미러 다 부서지죠. 오면서 우왕좌왕하죠. 부딪힐 뻔하죠. 술 먹어서 그래요. 네.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치를 훌쩍 넘는 그 정도로 만취 상태로 차에 타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죄, 절도죄 어허.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된 나쁜 인간입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음주운전도 나쁜데 차량 절도 이거 범죄 종합 세트에 뭐예요, 이 인간? 일타쌍피라고 하죠. 어허. 네, 음주운전과 함께 절도를 같이 했는데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서 보면은 난폭운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함께 난폭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1km 정도 저렇게 했다고 하면은 음주운전도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아가 지금 그 절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절도죄와 음주운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면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심 선고될 때는 제 실무적 감각상 법정 구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제 저 몹쓸 인간을 검거해서 일단 다행인데 걱정되는 게 아까 택배 배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택배가 어느 큰 대형업체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택배 그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택배를 이게 배달하시는 그런 자영업자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잡고 봤더니 이미 차량은 운행이 불가할 정도라는 거예요. 손상이 많이 있다는 거 훼손이. 그러면 저 택배 배달하셨던 그분은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절도범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부분과 관련해서 절도로 인해 가지고 손상됐을 경우에도 아마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커버가 되는 한마디로 보험에서 커버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약간 저도 참 안타깝지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저렇게 해서 물건을 갖고 갈 때는 시동을 끄고 열쇠를 빼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실상계 이런 부분을 좀 보험회사에 주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두 가지를 한마디로 그 택배 운전기사님들 정말 더운 여름에 짧은 시간 내에 후다닥닥 갔다 그렇죠, 와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차량 시동을 걸어놓고 가는 케이스가 네. 많죠. 저도 저런 부분 많이 보거든요. 봐요, 근데 보통은. 저거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저거를 기회를 그러니까요. 이용해서 절도했다는 나쁜 것이 아주 인간이에요. 파렴치한 범죄라고 생각을 네. 하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든 저 그 피해 운전자에게 피해 회복을 빨리 해주는 것 맞아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고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다 변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어머나 우리한테 너무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인순이 씨 얘긴데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어디 가서 뭐 독후감 발표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지.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MBN이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대표예능 한일 톱10 전의 대박 사건 인순이 씨가 나왔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It's so PD time once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With 인순이 attack again. Back again, yeah, once again. Come on. 우리들의 얘기로만 다 같이 손을 머리 위로. 길기만 지나가죠. Every time is alright, it's the way to survive. 기다려라. 이 남의 소주 한잔할 때까지 답장은 필수. Always mission. 이젠 뭘 하더라도 그때와 같을 순 없으리요. 이젠 바쁘더라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와 그냥 듣고만 해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노래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유쾌합니다. 지금 엊그제 나온 것 같아요 막. 네, 2004년에 나온 노래인데 어머나. 놀랍게도 인순이 씨 노래가 아니라 조피디 씨의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인순이 다들 노래 인순이 씨 아니었어요?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방금 영상 보니까 인순이 씨가 원로 가수거든요. 지금 원로 가수 같지가 아니, 않습니다. 항의자로입니다. 아니 그 연배는 원로 가수 연배입니다. 와. 근데 지금 그냥 요 현역 아니 뭐 현역이긴 하시지만 네. 어쨌든 네. 젊은 정말 와, 충격적인 후배들과 같이 서 있어도 네. 정말로 충격적인 그러니까요. 무대인데 이게 2004년에 나온 노래인데 친구여가 2004년에 나왔을 때도 충격적인 무대라고 사람들이 그랬죠,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 이미 우리나라가 좀 연예인들이 나이를 조금만 먹으면 금방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게 좀 우리나라 옛날부터 좀 그런 추세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순이 씨가 2000년대 접어들니까 인순이 씨는 70년부터 활동했던 분이니까 2000년대는 전성기가 꺾였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여 저 노래를 딱 이제 내놓으면서 일약 당대 디바로 젊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디바로 우뚝 서게 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친구여라는 노래가 우리나라 전통 가요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히 서구 팝 스타일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인순이 씨를 완전히 새롭게 인식한 그런 계기가 됐는데 네. 그 친구여를 원래 이제 생각했던 조피디 씨가 바로 유학파 뮤지션이었었고 그래요? 조피디 씨가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피처링할 여성 가수를 구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때 두 명을 머릿속에 딱 생각했었다고 네네. 합니다. 인순이 씨하고 SES의 바다 씨. 두 명을 딱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인순이 씨한테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인순이 씨가 즉각 나 할게 해가지고 와. 바다 씨한테는 아예 제안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바다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야. 즉 그래서 인순이 씨가 하게 됐는데 이거를 같이 두 사람이 활동할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조피디 씨가 처음에 네. 녹음만 같이 해주세요라고 해서 녹음을 했는데 발표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음악 방송 5번만 같이 나가주세요. 그래서 네. 5번 나갔는데 갑자기 1위 후보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쭉 같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순이 씨 노래를 알 정도로 야. 그렇게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아 이제야 이 제목이 이해가 돼요. 인순 씨가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하는 게 바로 그 첫 번째 친구가 정말로 2004년에 대한민국을 휩쓰는 그 친구야라는 노래 조피디 씨였는데 그러면 보세요. 친구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순이 씨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두 번째 친구도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비즈니스 관계인 건가요? 아 절대 아닙니다. 어떤 저희가 관계죠? 예. 찜쪄 먹는 사이입니다. 선생님 댁에 가면 네. 늘 이만한 솥에다가 막 게도 쪄주시고, 예 그렇게 아, 우리 인순이 선배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애녹도 없었다고. 맞아요. 사실 제가 그 캐치할 때만 해도 아직은 무명 배우나 가까웠고요. 소속사도 없었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를 선뜻 혹시 너 내 밑으로 어머, 진짜요? 네. 그 순간서부터 선생님 공연 다니시는 거, 행사 다니시는 거, 콘서트 하셨던 거, 뭐 디너쇼, 그 모든 것들을 저를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때 눈으로 봤던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공부였고요. 대박 사건이라는 걸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찜쪄 먹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 진짜 은인을 만났네요. 진짜 애녹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두 분이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아까 얘기한 친구, 두 번째 친구처럼 정말 와. 친구 사이입니다. 고군분투한 후배에게 정말 선뜻 손을 내민 건 바로 인순이 씨였습니다. 애녹 씨 왜 그렇게 예뻐서 이렇게 챙겨줬나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인순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무너무 순수했고 애녹 씨가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순둥순둥하면서 마음도 너무 착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착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챙겨주고 야, 싶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너 내 후배니까 그냥 내 밑으로 올래 해서 계약도 따로 없이 그냥 홈페이지에 얼굴 올려놓고 인순이 씨 매니저가 일을 또 도와줬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아까 애녹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공연, 행사, 콘서트, 디너쇼에 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다 보면서 정말 공부를 한 거예요. 애녹 씨 말에 따르면 정말 거둬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했는데요. 인순이 씨가 정말 조건 없이 그냥 다 베풀고 저렇게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애녹 씨 입장에서는 인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든든했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영화 같잖아요. 왜냐면 정말 제가 속물 같은 표현이지만 저 가수들은 프로잖아요. 프로의 세계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명 시절이었던 애녹 씨를 인순 씨가 걷어준 거잖아요. 야, 두 분이 애틋하고 절절한 그 인연, 그때가 떠올라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뭔가 화음을 만들어낸 그 노래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 마시오. 가던 길 가시오. 저 멀리 하늘이 이리 푸르오. 행여 붙잡지는 않겠소. 사랑이었나 묻지를 마라. 여기까지인 것은 한없이 흩어진 기억이 바래져가네. 이토록 흘러내린 은매는 가슴이 다 부질없어. 가야겠다니 어쩌오. 고작 내게는 소중했어. 쓸쓸한 사랑이요. 멋진 화음의 노래를 들으면 괜히 울컥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진짜 저 두 분의 멋진 듀엣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무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도 이 과언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의 인연 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멋진 무대로 시청자분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졌습니다.